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일어났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과 라디오, 방송, TV 등 대내용 매체에 대대적으로 그 성과를 보도했는데 50분 분량의 기록 영화까지 매우 신속하게 방영을 했어요. 네, 뭐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성공이 일찌감치 예견됐기 때문에 떠날 때도 과거에 2018년, 19년에 4번을 갔는데 예. 그때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방문한 뒤 뭐 이틀 뒤에 보도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지난 2019년에도 1월 달에 갔는데 그때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보도를 했고요. 예. 점점 이제 보도 시간이 빨라졌죠. 이번에는 뭐 국경선 넘어갈 때 이제 이미 벌써 보도를 하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상당히 북한 당국이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이제 성공이 거의 뭐 예견됐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상당히 좀 활달하고 공개적이고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 점점 그 어떤 공개적인 그 보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엔 특히 그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편집을 해가지고 50분 분량으로 쭉 이제 북한 주민들 다 보라고 이제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저렇게 방송한 거죠. 예, 그 영상물에 시 주석이랑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막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했고 또 정상급 인사들을 소개하면서도 우리 측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 다만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우원식 의장님 얼굴이 뭐 크게 나온 게 아니고 예. 저 천안문에 그 막루에 올랐을 때 이렇게 좀 여러 지도자들과 같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특정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 모자이크 처리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 사람 오히려 더 누구? 오히려 궁금증을 관심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얼굴이 나왔는데 그 모자이크 처리하면 그거는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러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안 한 거지 별 크게 의식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원식 의장하고도 만나서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우원식 의장께서 먼저 7년 만에 뵙습니다. 그랬더니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사실 그 일국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대화를 나누거나 서서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행동은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남북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방중길에 동반한 딸 주의 모습도 강조가 됐습니다. 뭐 아버지 바로 뒤를 따르는 장면이나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했는데 주민들에게도 이 4대 세습 후계구도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완전히 노골적으로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기차에서 내릴 때 바로 김정은 뒤에서 내렸고요. 맞습니다. 바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내렸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보다 더 서열 우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의 이제 후계자를 점점 더 확실시 해가는 과정인데 단지 그 뒤에 열차에서 내린 이후에 뭐 막루에 오르거나 아니면 연회에 참석하나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질 않아서 공식적인 행사엔 참여를 안 했어요. 단지 이제 그 주중 북한 대사관에 도착할 때 지금 이제 그 자료화면 그 북한에서 방영한 거 보면 북한 주민들이 보는 화면에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그 상석에서 뒷자리 오른쪽에서 내리고 주에는 왼쪽 편에서 내려서 바로 김정은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하는 등 북한 내부에서는 후계자인 것을 좀 더 완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자 외교하고 그런 석상에는 나서지 않은 것은 중국을 배려한 게 아닌가 보여요. 왜냐하면은
주해가 이렇게 나서서 돌아다니면 전 세계 그 언론이 주해를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나이도 또 어리고. 당연히 호스트는 시진핑이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시선이 집중돼야지 주해한테 집중되는 거는 중국 당국에겐 상당히 신뢰로 막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사회주의에서는 그 후계자를 대를 이어 세습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주해가 후계자로 부각되는 것을 주민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어느 나라도 과거에 소련에서도 예. 이 혈연으로 대를 이어가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만의 왕조적 그 세습 형태를 보이는 거는 아주 이상한 형태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복도 딱 입고 나왔잖아요. 그 양복 입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 그 시진핑 주석이 그 중산복이라 그러나요? 인민복. 그 인민복. 그거를 입고 나오니까 김정은도 그거를 입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시진핑을 배려해서 안 입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중산복을 입고 나오면 인민복을 입고 나오면 그 시진핑 주석과 같이 동급이라는 걸 너무나 강하게 보여주고 시선도 시진핑한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예의를 차린 거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 자, 김희 원장이 이번에 첫 다자 외교 무대 그리고 역대 최장 기간 4박 5일간의 방중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고 보시나요? 네, 아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아주 성공적이었다. 데뷔고요. 4박 5일이나 이렇게 길었던 거는 행사도 해야 되고 또 시진핑만 만나는 행사가 아니라 푸틴도 만나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길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정은이 챙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7년 만에 북중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이게 의미가 큰 게 북한의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하고 하고 예. 대외 원조도 대부분 다 그 중국에서 받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7년 만에 이렇게 북중 관계 정상화한 게 굉장한 자기 그 국가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이제 북한도 그 공산당 창건 80주년을 맞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열병식도 할 거고요. 또 집단 체조도 10만 명이 참석하는 10만 명이 하는 체조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11일 계기로 과연 북한을 갈 것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중국과 관계 정상화한 거는 엄청난 국가 전략에 있어서 디딤돌을 마련한 거고요. 예. 이번에 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파병한 대가를 또 받겠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 파병된 북한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모종의 대가를 또 줄 것 같고요. 다자 외교에 처음으로 나온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예. 무엇보다도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천안문 그 막루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나란히 섬으로써 핵 강대국의 지위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거는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여러 번 이 다자회담에 나오고 천안함 막루에도 2번 이상 올랐는데 할아버지도 달성하지 못한 할아버지는 시진핑에서 4명째 떨어진 맞습니다. 곳에 위치했는데 예. 김정은은 바로 옆에 위치했거든요. 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자랑이라도 하듯이 아마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귀국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성공적인 데뷔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이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군 특수부대 북한 침투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지난 2019년에 북미 대화가 한창의 시점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 보도를 낸 기자는 대통령의 승인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때 상황이 그 워싱턴 타임스 기자에 의하면은 예.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까지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정상회담으로 2019년 2월 말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1, 2월 초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속내가 워낙 궁금해가지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청을 위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의혹이에요. 예. 그런데 그 네이비실 팀 6라고 이 팀이
아주 그 미국 최정예 부대인데요. 빈라덴을 2011년 5월달에 사살했던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핵 잠수함으로 북한 인근까지 가서 거기서 조그만 잠수함으로 갈아타서 북한의 해안에 침투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북한의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민간인 예, 어선을 민간인 발견했던 어선. 거죠. 결국은 그들을 다 사살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침투가 실패한 거죠. 실패했지만 나중에 뭐 포상까지도 받고 진급도 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알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요. 예. 단지 이제 인공위성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 지역에서의 북한군 활동이 강화됐다. 그걸로 봐서 뭔가를 인지를 했는데 북한 당국이 한 번도 항의조차 한 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예.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지만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특공대들이 체포되면은 인질로 잡힐 가능성도 있었기 예.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틀림없이 그 자기 자신이 허가를 내렸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까지 다 자세히 보도를 하고 또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향후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2019년 1월 달에 김정은이 이 사실을 알았다. 예. 그런데 2월 말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고 6월 말에 또 판문점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셋이서 만났거든요. 그걸 보면은 만약에 그때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별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안 알았는데도 두 번이나 미쳤으니까. 과거에 만났으니까. 예.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됐다. 그러면 배신감에다가 이럴 수가 있나. 2월 달에 회담을 하는데 1월 달에 특공대를 보내가서 나를 도청하려고 했다. 근데 이 부대가 단지 진짜 도청을 위해서만 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빈라덴을 사살했을 정도로 최정예 부대니까. 최정예 부대인데다가 그 적성국 지도자를 사살한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목적도 뭐가 될지 모르니까 김정은이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다면 예.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이죠. 예. 그럼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과연 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김여정이나 성명을 발표해서 돌려서라도 이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이 적대적 행위를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돌려서라도 비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게 그 악재로 새로 등장했으니까 또 다른 악재는 뭐냐면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지고 그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거기서 2018년, 19년에 4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시진핑이 그 회담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우린 지지하고 북한이 그런 입장을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계속 했는데 예. 요번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푸틴 대통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보유를 암암리에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요번에 시진핑도 마치 그것을 묵인하는 듯이 정상회담을 하고도 전혀 이것을 언급을 안 했고 또 하나는 만찬까지 해줬어요. 26개 정상이 왔는데 푸틴한테도 만찬을 안 했는데 김정은하고만 유일하게 만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국빈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당시도 중국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높이 평가하고 잘 대우를 했는데 그렇지만 오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근데 김정은은 만찬을 했다고 하는 거는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미국하고 대화할 이유가 더 줄어든 거죠. 그럼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의 든든한 지원도 받고 있겠다. 네. 미국과의 대화도 급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미국이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지 그때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몇 가지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추정해 보면 예.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 하지 마라. 중단해라. 그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음. 두 번째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라.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북한에 헌법, 걸려 있는 우리- 제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대북 제재 그거 왜 하냐? 음. 그리고 사실 효과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 제재라도 완화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해주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또 여론이 나빠질 텐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하고 싶지만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미리 들어주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 대화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제로 비핵화를 거는 순간 북한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고심이 커지겠죠. 지금 북중 관계도 그렇고 북러 관계도 더 밀착하는 모습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말했고 그 쿠르스크에서 북한 군인들이 지뢰 제거 작업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3차 파병도 계획 중인 거죠. 네. 3차 파병이 한 6천 명 규모로 될 거라고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이게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공병 1,000명은 이미 도착했고 쿠르스크에 가 있는 그 지뢰 제거 인력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인력 5,000명이 또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재건 사업을 위한 건가요? 예, 재건 사업. 그러니까 그 북한은 군인이자 다 이 건설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 파병된 병사들이 남아가지고 러시아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 인력으로 계속 남으면서 일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월급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도 북한에게 지불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게 굉장히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제 시진핑이 틀림없이 선물로 또 경제 지원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은 나아질 테고 그거는 이제 한 달 뒤에 있는 당창건 80주년 행사나 내년 1월 달에 그 당대회를 5년 만에 또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쌀값이 오르는 등 안 좋으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안도의 그 상황을 이제 경제 지원이 오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뭐 북중러 정상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세 국가가 서로 밀착하는 모습은 세계에 분명히 네. 각인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입지는 그야말로 그간에는 매우 경제가 안 좋은 세계 150여 건대의 경제 아주 약소국에다가 예. 핵을 개발한 불량국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나라에서 이번에 찬란하게 다자회담 정상회담에 데뷔를 했고 예.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하고도 완전히 관계를 개선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지원이 들어오면서 경제 사정도 나아지는 등 북한의 입지는 그야말로 강대국 초반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예. 중국은 세계 지도자 이미지 세우고 또 미국에 대응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그 옆에 세우고 러시아는 또 전쟁 도발국에서 외교적 고립도 회피하고 이 세 나라가 서로 윈윈 게임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도전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미국하고도 공조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뉴스에 이제 아주 대서특필하게 나오는 게 한국의 그 현대차하고 LG 엔솔 그 배터리 예. 공장에 미국 그 당국이 그 막 기습해가지고 우리 국민 300명을 지금 체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외교적 과제들이 막 중첩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한미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공조하고 그러면서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 말에 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난다면 푸틴 대통령도 오게 하든지 대통령이 못 오면 총리라도 오게 해서 이게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아주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예, 지금 저희로서는 뭐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면서 네. 북한에 손을 내민 입장인데 앞으로 대북 정책은 좀 어떤 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대북 정책은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전단도 살포를 중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성기 방선도 중단시켰고 그래서 이제 북중러가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지금 대미 외교가 이제 성공을 해서 굉장히 지도자 간 신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과제는 북한하고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 이제 남은 게 중국하고 해야죠.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전쟁 중이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우원식 의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듯이 130개 기업 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 그 기업들이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 교민들 또 그 재료 동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전쟁이 만약 끝나면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